252페이지의 생태계의 구성을 보자. 아, 이거는 용어적인 내용을 한번 이걸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 뭐냐면, 생태계라는 말이 나왔잖아.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개체라고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니들이 개체 하나하나야. 니들이. 근데 개체군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줘야 돼. 개체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종의 집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라소니는 스라소니끼리를 개체군이라 부르고 사람은 사람끼리를 개체군이라 부르고 토끼 토끼끼리를 개체군이라 부르는 거야. 개체군은 같은 종끼리의 무리를 개체군이라 부르는 거야. 그런데 군집이라는 말이 있어. 군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야. 스라소니, 뭐 토끼, 그리고 또 뭐 메뚜기, 호랑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게 뭐라? 포함하는 게 군집이라는 말이야. 일단 선생님이 개체군이라는 말과 군집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라고 얘기했다. 어, 여기가 204, 252페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말을 이해해야 되냐면, 생태계는 그런 여러 가지 종들뿐만 아니라 뭐까지를 말하는 거냐면, 환경까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일단, 이해를 어떻게. 일단,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하는 거고, 개체군은 같은 종을 말하는 거고, 군집은 여러 개체군. 그러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환경까지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생태계지. 근데 그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을 뭐라 부르냐면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 동물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니들이 잘 식물, 동물 말고 뭘 좀 모르냐면 그 세균에 해당하는 애 있잖아. 그 아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분해자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말하거든. 생물적 요인은 식물, 동물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살아있는 아이들을 또 나누자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나누는데 생산자의 의미가 뭐야? 생산자라는 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 뭐를 통해서 양분을 만들까? 스스로 양분을 어떻게 만드냐고. 알았어. 누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아니, 밥 안 먹는 애가 누구야? 아니, 식물이잖아.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뭐를 통해서 양분을 만들더라?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지. 여기서 유기물을 생산하는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 독립이라는 말은 영양을 만들 때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스스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독립영양이라 불러. 그런데 소비자부터는 먹는 거야. 근데 뭘 먹냐에 따라서 1차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2차 소비자가 되기도 해.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뭘 먹냐면 생산자인 풀을 먹잖아. 그런 아이들은 1차 소비자지. 근데 1차 소비자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으면 몇 차 소비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으면 몇 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그래서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근데 무얼 먹냐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인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초식 동물들은 뭘 먹으니까? 풀을 먹으니까 1차 소비자. 그 풀을 먹는 1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 몇 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동물 플랑크톤은 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어.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약간 작은 세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세균들이 수소류 양분을 만들면 식물 플랑크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는 언제 배웠냐면 지지시대에서 남세균이라는 걸 배웠어. 남세균이라고 하면서 언제 나왔냐면 성칸브리아 때. 성칸브리아 때 남세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산소가 대기에 축적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고생될 때부터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 그랬어. 그 남세균이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을 말하는 거야. 식물성 플랑크톤은 당연히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돼. 광합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수소류 양분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광합성은 물질대사야. 물질이 변하는 거니까.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 유기물이거든. 어디서 일어나? 이건 통합이잖아. 뭘 또 기억해야 돼, 우리? 식물의 구조를 기억해야지. 식물세포의 구조 중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어? 와, 뭐 욕할 뻔했어. 이렇게 쉬운 걸. 엽록체, 빨리빨리 엽록체를 얘기해줘야지. 엽록체는 그런데 물질대사 중에 이화야, 동화야. 동화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화야, 동화야, 그럼 동화.
동화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게 광합성. 그 다음에 분해자는 있잖아.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 그럼 얘는 어떻게 양분을 얻냐면 죽은 사체에 의해서, 배설물이나 사체에 의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애들. 니들이 알고 있는 곰팡이. 응, 곰팡이. 그 다음에 그 버섯. 이런 아이들이 곰팡이나 버섯, 세균들이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분해자지.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생물적 요인이라 불러.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요인은 뭐냐면 환경을 말하는 거야. 햇빛도 비생물적 요소야. 그 다음에 공기도 비생물적 요소야. 온도도 비생물적 요소야. 물도 비생물적 요소야. 이런데 이렇게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얘기야. 비생물적 요인에 보니까 공기도 있고요, 토양도 있고요, 온도도 있고요, 물도 있네요. 근데 이게서 우리가 뭐가 생명과학에서도 이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뭐냐면 생물적 요소와 이렇게 봐. 비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냐면 빛도 있고 온도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다 그랬잖아. 이 아이들이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를 영향을 준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비생물적 요소인 빛의 세기가 강하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 그러면 빛의 세기가 생물적 요소에 해당하는 생산자인 이 아이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잖아. 그러면 빛의 세기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준 거지. 이런 아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작용이라 불러. 무슨 말이냐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면 작용이라 부른다고. 또 이런 거 있잖아. 사막여우를 우리가 좀 좋아해. 에디. 내가 그래서 뽀로로로 보면 좀 불편한 게 있어. 아니 에디가 사막여우잖아. 귀가 이렇게 큰 애가 그 추운 뽀로로 마을에 살면 돼? 아 그거 얼음이 그렇게 많은데? 말 아, 그게 좀 너무 동심파괴인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에디인데, 에디였는데, 동심파괴인가? 그런 아이들은 귀가 크면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얘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막 여우들을 보면 사막에 사는 여우들은 귀가 커. 그리고 여기 몸집이 작고, 그리고 주둥이도 튀어나와 있지. 이렇게 표면적 있잖아. 겉의 면적을 넓혀야 돼.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선을 많이 필요한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많이 그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을 빨리 불사시키려고. 더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일수록 몸집이 작고, 끝에 있는 그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길게 되어 있어. 근데 추운 아이들이 있잖아. 되도록이면 열을 나갔지 말게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커. 그리고 귀 같은 거 있지. 되게 작아. 그래야지 열이 나가지 않지. 표면적이 작아야지만 열이 뺏기지 않을 거 아니야. 니들도 알지만 추울 때 제일 싫은 게 어디야? 귀지. 그잖아. 그러니까는 귀를 최대한 작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뽀로로 마을에 있는 포비는 괜찮아. 포비는 게 북극곰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사막여우가 문제야. 그래서 내가 가끔 사막여우는 저기 살면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동심 파괴라. 어쨌든 이런 게 그러면 온도라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면 그걸 작용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런데 반작용은 뭐냐면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거냐면 풀이 있었어. 그 아이들이 썩어가지고 토양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토양이 비옥해졌어. 그러면 식물이라고 하는 생물적 요소가 토양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준 거잖아. 어? 나무가 키가 자랐어. 그랬더니 이 나무 주위에 그늘이 생겼어. 나무라는 생물적 요소가 그늘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 아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온도도 좀 낮고 막 그렇겠잖아. 햇빛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게 반작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면 작용.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면 반작용이라 불러.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그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스라소니가 많아지면 스라소니 잡아먹는 눈시토끼는 어떻게 되냐면 없어져야겠지. 쓰라소니가 너무 많으면 눈시토끼의 숫자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눈시토끼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풀의 숫자가 줄어들겠지. 눈시토끼의 숫자가 많아지면 쓰라소니의 숫자가 많아지겠지. 이게 생물과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면 작용.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면 반작용. 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 보기를 딱 읽고 나서 이게 작용이다. 이게 반작용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패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생물적 요소잖아.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면 작용이라 생각하더라. 지들이 생물적 요소라고.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야.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기억을 해줘야 돼.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비생물적 요소인
빛이나 온도나 물이나 이런 아이들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작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빛이야. 빛은 있잖아. 누구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사실 알다시피 식물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 식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일단은 뭐에 따라서 식물에 영향을 주냐면 일단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에게 영향을 줘. 그 다음에 그 니네 빛의 세기보다 또 빛이 오랫동안 머무는 일조건이라 말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냐? 우린 고등학생이니까. 일조건이 뭐냐면 낮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낮의 길이가 어떻게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볼게. 일단 빛의 세기를 보면은 너네 그 이파릴 있잖아. 여기 식물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잎이 있지? 시은아, 잎이 여기 있거든? 근데 여기 잘랐어. 어? 그리고 나서 잎의 구조를 보면 이파리를 자르고 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처음에 여기 이렇게 표피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야. 거기에 위에 보면 표피가 이렇게 있어. 표피가. 근데 이 표피는 큐티클층이라 그래서 니들이 이파리를 한번 껍질을 벗겨봤나? 이것들을 안 하더라고. 이파리를 집어다가 껍질을 한번 벗겨봐. 그러면 투명한 껍질이 벗겨져. 관심이 없어서 그래. 나 진짜 신기하더라고. 아니, 선생님 그 얘기해줘. 나 우리 집, 선생님 사는 아파트 내가 한 4년,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겨울에 우리 집 아파트에 있는 그 나무들 있잖아. 왜 조경들 해놓잖아. 그 나무에 나뭇잎이 안 떨어지니까 겨울인데.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뭇잎이 말라있는 채로 떨어지지 않은 채로 겨울을 지내. 그리고 그 마른 잎이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스스 소리가 나더라고. 신기해, 안 신기해? 나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쟤가 언제 떨어지나 나는 봤지. 근데 언제 떨어지냐면, 새잎이 난 쯤 봄에 3월에 떨어져. 웃기더라고. 겨울에 그게 계속 붙어 있어. 근데 신기한 건 뭐가 신기하냐면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게 붙어 있다고? 신기하고 얘가 새입이 날 때쯤 떨어지는 것도 신기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옆에 사람한테 했지.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 나처럼 5년을 살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그랬냐?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그게 왜 궁금하냐? 그래서 이게 안 신기하냐고. 아무도 안 신기하대. 나 그게 더 신기했어. 아, 그냥 뭐 사물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야지 과학적 사고가 늘어. 이빨이 이렇게 벗기잖아. 그러면 투명한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껍질이 벗겨져. 그게 표피야. 그런데 잎은 무슨 색깔이니? 니네 알다시피 잎을 무슨 색이라 생각, 니네 말 색칠해. 초록색을 색칠하잖아. 그거는 잎 속에 있는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랑 색소 때문에 그래. 그 아이가 이렇게 울타리 조직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가. 울타리 조직이 제일 많아서 거기 가장 진하게 보여. 그 밑에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해면 조직이라는 곳이 있어. 이 해면 조직에도 엽록체가 있어. 근데 해면 조직은 중간에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밑에 이파리야, 밑에 이파리. 밑에 이파리에는 여기에 어디 갔어? 공멍이 여기다 있다 이게. 기공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공변세포라는 장소가 있어. 여기도 엽록체가 있어. 엽록체가 있는 장소를 물어보자면 공변세포가 있고 공변세포가 그리고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여기에가 엽록체가 있어. 그럼 엽록체가 있다는 말은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해가냐? 그런데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보자고. 차이점을 보자 보면 야, 얘는 거의 울타리 조직도 좀 거의 없다 보이고 해. 울타리 조직 되게 얕지. 그 다음에 해면 조직도 뭐 그렇게 막 강하지 않고 해. 그러니까 얘들아 보면 얘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아이들은 왜 광합성이 이렇게 잘 안 일어나게 생겨 먹었냐면 그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음엽식물이라 말하고 하는 빛이 약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잎의 구조가 빛이 강한 곳에 사는 곳에보다 울타리 조직의 해면 조직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 빛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파리의 두께가 달라지고 이파리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작용이 되겠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파리의 모양이 달라졌으니까 작용이 되겠잖아. 이런 그림을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양엽식물이나 음엽식물에 대해서 딱 보고 나서 이거 양엽인데 이거 음엽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양엽식물과 음엽식물의 광합성 세기를 볼게. 여기가 빛의 세기야.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따구야 이렇게. 처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빛이 약할 때는 빛이 없을 때지. 빛이 0이야. 지금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이 아예 안 일어난다. 광합성이 아예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있잖아.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점점 어떻게진다고? 잘 일어나. 잘 일어난다고. 광합성이 근데 어느 순간 광합성이 일어나는 양이 어떠냐면 똑같다.
똑같은 이유는 뭘까? 아, 다시 말할게. 알았어. 빛이 세면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 양엽식물을 기준으로 말할게. 그런데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나. 거기까지 이해가 해. 근데 어느 순간 왜 빛이 세면 더 막 세지는데 광합성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아, 이거는 좀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 궁금해야지 그 다음에 이해가 돼.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는 건 오케이. 그런데 왜 빛이 더 세졌는데도 광합성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아, 여기다, 이쪽에다 빛이 세기로 봐야겠다. 뭘까? 어? 시는 뭐라고? 식물이 응. 저장하는 양분에 한계가 있어서. 아, 식물이 저장하는 한계가 있어서 엽록체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 아,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공장이 있다고 쳐봐. 그 공장이 빛의 세기가 에너지니까 전기라고 생각해봐. 전기가 하나를 꽂으면 레일 하나가 돌아가. 그럼 전기가 두 개 꽂으면 레일 두 개가 돌아가. 전기를 세 개 꽂으면 레일 세 개가 돌아가. 전기를 네 개 꽂고 싶은데 레일은 세 개로 정해져 있다 생각해봐. 그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코파이 개수가 정해져 있겠지. 아, 니들이 이게 초코파이 만드는 공장 레일이라 생각하면 자신만에서 엽록체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인 엽록체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준다 하더라도 광합성은 늘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은 천천히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지? 예. 그런데 이게 양엽식물이야. 그런데 음엽식물은 어떤 그림으로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야, 아, 빛이 똑같이 있는데도 음엽식물들은 이렇게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 이유가 뭐냐면, 알잖아. 엽록체가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잖아. 얘들보다. 그러면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겠지. 이해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양엽식물 이파리의 광합성의 이름 모양이야. 양지식물이라고도 부르고 양엽식물이라 불러. 엽자가 나뭇잎 엽이거든. 그래서 빛이 센 양지에서 잘 자라는 양엽식물. 음지식물은 이렇게 음엽식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광합성이며, 광합성이 일어나는 양이며, 뭐 잘 자란 양은 다 양엽이 좋은데, 언제가 음엽이 좋냐면, 빛이 약할 때 봐봐. 여기. 다시 봐. 여기. 빛이 이렇게 세. 그러면 양엽식물이 훨씬 더 광합성을 많이 하고, 음엽식물은 광합성을 못한다는 거 이해가? 왜냐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 조건밖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이해가지? 그런데 빛이 이렇게 약해. 빛이 약할 때 있잖아. 얘는 광합성이 아예 안 일어난다? 누구는 양엽식물은. 빛이 셀 때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빛이 약해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위험이다.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 그늘진 곳에 잘 살아. 누구보다? 양엽보다. 이건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너네 생각을 해봐. 나무는 굉장히 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이파리 위에 있는 애들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살아남기 좋을걸?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무 밑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봐. 아니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빛을 많이 받겠지. 여기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빛을 많이 받겠냐고 안 받겠냐고. 이런 아이들이 살아남는 거? 또는 키가 작은 나무? 이런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음혈식물이 필요한 거. 이해가지? 그렇게 되려면 빛이 약할 대로 잘 살아남는 게 음혈식물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빛의 파장이 나왔거든 이거는. 빛의 파장인데 너네 있지. 아까 선생님이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 이름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엽록체야.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광합성을 하냐?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광합성을 해.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색소가 들어있어. 그 색소 이름이 뭐야? 엽록소야. 엽록소인데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색 빛을 제외하고 흡수하냐면 초록색 빛을 제외하고 흡수해.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록색을 반사해서 그래. 이해가? 왜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초록색을 반사해서야. 그러면 초록색을 흡수해서 광합성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그러면 또라이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떠냐면 네가 초록색은 반사하고 다른 빛만 흡수한다고? 좋아. 내가 초록색 빛만 주겠다. 그럼 얘 광합성해 못해. 그런 또라이가 있을까 봐 얘도 준비를 해. 카로틴이라는 색소나 크산토필이라는 색소가 주황색 색소와 붉은색 색소가 조금씩 들어있어. 초록색 빛만 올까 봐. 그런데 니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이파리들은 초록색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고 하면 틀려. 뭐라고 해야 하는 말이냐면 초록색 빛을 제외한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괜찮아. 공기에 따라서 뭐 공기의 양에 따라 빛이 들어온 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물속이 문제야, 물속. 물속 여기 볼래? 물속을 보면은 빨간색 파장 빛과 파란색 빛이 도달하는 곳이 달라. 아, 너네 알다시피 그 빛이 공기를 통과할 때는 직진만 한다? 그런데 물이라는 곳으로 올 때는 굴절을 해. 근데 굴절하는 정도가 색깔에 따라 다른데 빨간색은 조금밖에 못 굴절해. 근데 파란색은 굴절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니들이 알고 있는 빨간색 파남보의 무지개가 생긴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야. 왜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막 떠 있으면 빛이 직진하다가 물방울을 통과해. 그러다가 빛의 그 색깔에 따라서 굴절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런데 빨간색은 조금만 굴절하고 파란색 빛이 많이 굴절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있잖아, 시훈아. 색깔에 따라라고 말하지 않고 빛의 파장이라고 파장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해. 얘들아, 파장의 길이가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아, 그림을 그려줄까? 얘기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긴 한데, 빨간색은 파장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파란색은 이렇게 그려야 돼. 파장이 뭐냐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이 거리가 길지? 이게 빨간색이라고. 이 거리가 짧아? 이게 파란색이라고. 야, 그런데, 나노미터야. 나노미터라 말하면, 나노의 말 자체가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겁나게 짧아. 겁나게 짧아. 10의 마이너스. 어쨌든 그래도 둘 다 비교하면 얘가 장파장이고 파장이 길다고 얘가 파장이 짧다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왜냐면 적색 파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파장이 긴 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럼 니들이 길면 빨간색,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설명을 그다음 걸 할 수 있으니까. 봐봐. 다시 얘기할게. 조금 굴절한 아이들이 빨간색 파장, 다시 말해서 파장이 긴 아이. 많이 굴절하는 게 파란색,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은 아이. 오케이? 야, 그럼 니들 생각해봐. 여기 살고 있는 아이들은 빨간색 빛이 오잖아. 그럼 빨간색 그 세균처럼 살고 있는 작은 그 생명체들이 빨간색이면 될까? 아니, 빨간색이 띄는 이유가 뭐냐고, 식물들이. 빨간색 띄는 이유 뭐라 그랬어? 빨간색만 반사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여기서 빨간색 식물이 살고 있다 생각을 해봐라. 그럼 빨간색은 반사할 거 아니야? 빨간색이 오는데? 빨간색을 반사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광합성을 하면서?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홍조류라고 말하는 애들은 여기에서 많이 살고 있어. 이해가? 그러면 여기 중간에 노란색 오고 여기 빨간색이 오는 쪽은 뭐가 살면 되냐면 녹색이 살면 좋아. 녹조류에 해당하는. 녹색이 알다시피 녹색을 반사하는 거잖아. 그럼 빨간색 흡수해서 광합성 할 수 있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사는 곳이 물의 깊이에 따라 다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니들이 알고 있는 녹조류냐 갈조류냐 홍조류가 뭔지를 알아야 돼. 홍조류 미역? 미역이 홍조류인데. 아 너네 왜 미역 이렇게 미역이래. 김. 나 김 생각하고 미역이라 말한 거 알아? 너네 있잖아. 요즘에 이렇게 구워 먹는 김 있잖아. 그걸 이렇게 보면 빨갛다. 아 물에 넣어봐도 빨개. 김은 홍조류야. 미역이랑 다시마가 뭐 갈조류인데 이거 종류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는 곳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뭐 홍조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김이 있고 갈조류가 미역 다시마가 있고 그다음에 녹조류가 또 무가사리 아니 핵감 이런 게 타레 이런 것들이 그 녹조류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을 하면 돼. 근데 먹어봤어야 알지. 아니 요런 타레 먹어봐서 파래? 약간 실처럼 생겼는데 그런 아이들 비무불가사리가 이게 홍조류에 해당한다는 거. 뭐 물어보냐면 종류 알아요. 미역 다시마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웃기긴 하지만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겠지. 여기 빨간색 파장만 오는 곳인데 얘가 홍조류가 살 수 있겠냐고. 빨간색을 반사하는 홍조류인데 빨간색이 살 수 없으니까 이쪽은 빨간색을 파장이 도달하는 곳은 녹조류가 많이 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파장이 많이 도달하는 곳에는 홍조류가 자주 살 수 있겠다는 거까지 기억을 하면 빛의 파장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르니까 빛의 파장이 식물에게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는 빛의 파장이 생물적 요소인 식물에게 영향을 준 작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조 시간인데 빛이 그 너네 일조 시간이라는 말이 햇빛이 도달해 있는 낮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낮의 길이가 길면 꽃이 피는 곳이 있고 어떤 식물이 있고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꽃이 피는 아이들이 있어. 알고 있냐? 아 그러면 뭐 단일 식물에 해당 그러니까
그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피는 꽃들 대부분이 가을에 꽃이 핀다. 가을은 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잘 피는 단위식물에 해당해. 근데 있지, 봄에 꽃이 피는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아이들은 봄은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런 아이들은 낮이 길 때 꽃이 잘 피어. 근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림이 안 나와 있으면, 아, 이렇게 해볼까? 그냥 할까? 벚꽃은 봄과 여름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여름에 피고 코스모스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데 근데 이게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거 이렇게 하루의 기준이야 이게 하루야 이게 하루야 하루야 하루 그래가지고 여기가 밤이야 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밤을 한 다음에 여기만 잠깐 빛을 준 거야 이렇게 돼 다시 이해가나? 간이 있잖아 봐봐 선생님이 빗금을 친 곳이 밤의 길이었어 얘 밤의 길이가 길고 얘 낮의 길이가 길고 얘는 낮의 길이가 짧지. 시우나 여기 안 보면 낮의 길이가 어디가 긴지 몰라. 다시 얘기할게. 나는 밤의 길이가 짧고 낮의 길이가 길어. 얘는 밤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지. 얘는 밤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다시 그림은 가나다가 있으면 여기에서 장기식물에 해당하는 것과 단위식물에 해당하는 게 빛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봤어. 그래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핀다며. 그럼 어디가 필 것으로 예상돼? 낮의 길이가 짧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단일식물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가나다의 환경 중에서 어디서 꽃이 필까? 다시 말해. 단일식물들은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꽃이 핀다고. 그러면 가나다 중에 어디가 낮의 길이가 짧냐고 묻는 거 아니야, 니들한테. 어디야? 나. 오케이, 나. 좋아. 또 있어? 어디 있어? 다도 지금 낮의 길이가 짧지.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피더라 이거야. 야, 웃겨, 안 웃겨? 선생님, 여기 나대기가 짧잖아요. 그냥 단위식물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 이제 단위식물과 장위식물의 차이는 낮의 길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면,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근데 어쩜 학교 시간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고 있어. 얘는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지. 그래서 장위식물이 핀다? 낮의 길이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장기식물은 꽃이 핀다고. 그런데 얘 봐봐. 밤의 길이가 절대적으로 보면 길지만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잖아. 그래서 장기식물이 피는 거야. 그래서 장기식물과 단위식물은 사실 낮의 길이로 너희들한테 먼저 설명하긴 해. 근데 실험의 결과를 보면 정확히 말하면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으면 장기식물이 피는 거야.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면 단위식물이 피는 거야. 그 얘가 누구냐면 붓꽃이 장애식물의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코스모스가 이거 이게 단위식물의 대표적인 예야. 이해 가냐 무슨 말이? 그럼 이거는 누가 필 거지 봐봐. 아니 뭐 이걸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야 돼. 오케이 이렇게 단위식물과 장애식물 중에 어디가 피는 건지 보면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대부분 새는 성호르몬 때문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축진이 돼서 알을 낳아. 근데 이 성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어떤 이렇게 새들마다 성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조 시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가을에 알을 낳고 어떤 아이는 봄에 알을 낳고 이런 일들이 결정된다는 것도 빛이 동물에 영향을 주는 거지. 작용이 될 거야. 지금 나 다 얘기한 게 빛에 관한 얘기였다.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볼까? 아, 양엽식물과 음엽식물. 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은 양엽. 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아이들은 음엽이 된다는 거. 사실 절대적으로 광합성이 양엽 식물들이 더 우월하긴 하지만 빛이 약하게 되면 음엽 식물들이 양엽 식물보다는 우월하게 된다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다.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따라 물에 들어오는 길이가 달랐어. 빛의 파장이 길면 얕은 물, 빛의 파장이 짧으면 깊은 물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산은 녹조류, 홍조류가 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낮의 길이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게 달랐다는 거. 이게 다 작용이었지?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은 좀 읽어볼까? 이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도하죠, 온도. 온도와 생물. 온도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 일단은 온도가 추운 여름에, 겨울에 잠을 자. 근데 애들의
먹이가 없어 잠을 자기도 하고 해. 그지?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잠을 자기도 하고. 개굴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잖아. 뱀 이런 애들이. 근데 곰 이런 애들은 체온 조절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먹이가 없어.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아이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 온도에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햇빛의 양을 많이 받으면 카멜은 온도가 밝게 되고 온도가 낮으면 검은색이 된다는 말. 왜 그런지 이해가 가냐 감히? 너네 왜 생각을 해봐.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야? 알았어. 거꾸로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야? 좋았어. 아까 다시 한번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야? 빨간색을 뭐 했기 때문이야? 반사했기 때문이지. 그럼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야? 하얀색을 반사해서가 아니라 모든 빛을 반사해서. 그러면 하얀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얀색 옷이 좋아. 빛을 반사하니까. 근데 겨울에는 무슨 옷이 좋을까? 검은색이 좋겠지.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그래야 따뜻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빛을 흡수하려고 얘가 검은색으로 만드는 거야. 추우면. 그리고 나서 그 더우면은 빛을 반사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하려고 밝은 색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온도에 따른 카멜레온 온도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 온도에 따라 적응 봐봐라. 사막여우. 더운 지역일수록 표면 그 끝에 있는 몸집은 작아져야 돼. 그래야지 열이 안 빠져나가거든. 그리고 나서, 열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 표면적이 넓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표면적이 끝에 있는 부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돌기가 튀어나와야지 열을 많이 빼 나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사막여우. 여기에는 이게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몸집은 크고 그 말단 부위 있잖아. 귀에 해당하는 부분 되게 작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지역에서는 여우는 몸의 크기가 크고 말단 부위가 작아. 그래서 열을 방출을 막을 것이고 사막의 더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말단 부위를 크게 하고 몸집을 작게 해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열을 많이 나가게 하는 게 그 뭐지? 더운 지역에 사는 여우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뭐 이것만 그러고 그냥 뭐 곰도 그렇고 막. 응? 그리고 우리 또 하나 그 누구냐 그 잎은 큐티클층이 두꺼워가지고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아이들은 사철나무 이런 애들 겨울을 또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또 낙엽을 떨어뜨려가지고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온도가 낮은 아이들은 털이 있어 이파리에 열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외부 그 추운 지역이나 더운 지역에 살아남기 위한 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동물들은 있잖아. 물에 관한 거, 물에서 우리가 많은 곳에 살거나 물이 적은 곳에 살거나 대표적인 예도 이런 것도 있어. 뭐 우리가 그 더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 있지. 더운 지역에 사는 이런 아이들은 이파리를 작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이파리가 넓으면 진산작용이 잘 일어나.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건 물속에 식물 물속에 있는 아이들이 증발돼서 날아가겠다는 얘기거든. 날아가지 말게 하려면 이렇게 쪼그려쳐야지. 그래서 이파리가 다 가시로 변한 거잖아.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은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적으로 이파리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물이 막 빠져나가야지 그 물이 좀 순환이 잘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물이 잘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거. 그리고 물이 잘 없는 아이들은 식물들은 있잖아. 뿌리가 물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래. 물을 잘 흡수가 안 되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굉장히 길고 넓게 다이나 길고 넓게 퍼뜨려. 뿌리가. 내가 여기서 식물이 있는데 뿌리가 작까지 가. 이유가 뭐야? 여기에 물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건조하지 않고 다습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뿌리가 그렇게 깊고 막 크고 넓게 퍼져 있지가 않아. 그냥 근처에 물이 많거든. 굳이 그렇게 멀리 애쓰지 않아도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흡수할 수 있거든. 이런 게 다 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야. 뭐 큐티클 측에 의해서 물이 좀, 뭐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 여기겠네, 이러고. 봐봐라. 야, 뿌리를 봐봐라. 어디가 건조한 곳인지 알겠지? 물을 좀 못 먹겠다 싶은 애가 얘 아니냐? 그치? 왜 물을 못 먹을까? 건조한 지역에 사니까 그래.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지역 애들은 뿌리가 깊고 잘 발달되어 있고, 좀 습한 곳에 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많이 발달될 필요는 없어. 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물이 없는 지역에 낙타 지역엔 낙타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혹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증산작용이 날아가지 않게 이파리를 가시로 만들었고, 이게 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아이들이었어. 오케이. 그다음 먹이 사슬 갑시다.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그 과정을 한 줄로 세운 게 먹이 사슬이야. 아, 이렇게도 말해. 먹이 연쇄. 먹이 연쇄는 먹이 사슬을 한 줄로 말하는 거. 생산자 1차, 2차, 3차, 최종 소비자. 이렇게. 우리는 최종 소비자일 때가 많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세운 것이 이렇게 먹이 사슬이야. 아니,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거미가 지금 2차 소비자잖아. 얘가 3차 소비자잖아. 근데 얘가 3차 소비자가 늘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뭘 먹냐에 따라서 지금 2차 소비자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참새가 나비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참새가. 그러면 1차 소비자인 메뚜기를 잡아먹으면 참새는 3차 소비자가 아니라 2차 소비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1차 소비자를 제외한 아이들, 초식동물들을 제외한 이 아이들은 뭘 먹냐에 따라서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3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2차 소비자 될 수 있고 3차 소비자 될 수 있다잉. 아, 우리가 밥을 먹잖아. 1차 소비자야. 식물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가 토끼를 잡아먹지 말까? 토끼는 안 먹나? 토끼를 먹었다 치면 토끼는 1차 소비자를 우리가 먹었으니까 2차 소비자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1차 소비자가 될 수 있고 2차 소비자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먹이사슬을 좀 보자고. 근데 같은 군집 내에 여러 가지 생물이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사슬처럼 되어 있잖아. 그물처럼. 이게 먹이 그물. 근데 있잖아. 먹이 그물을 보고 우리가 이게 몇 차 소비자인지 물어본다. 여기서 누구를 볼 거냐? 도마뱀은 몇 차 소비자야? 도마뱀. 여기 보고 오면서 얘기할까? 도마뱀 몇 차 소비자야, 당연? 도마뱀이 이렇게 이거 1차 이게 생산자, 1차 소비자, 얘를 먹으니까 2차 소비자가 되네. 그지? 또 그림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할까? 뱀은 몇 차 소비자야? 뱀. 또 3차 소비자만 되나, 뱀은? 3차 소비자만 되나? 얘를 먹고 여기 봐라. 이거 얘를 잡아먹고 얘를 먹고 얘를 먹고 얘를 먹으니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가 되네. 그지?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한 줄로 나열하면 먹이 사슬, 먹이 연세라도 말하고 이 아이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물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먹이 그물. 먹이 그물은 복잡해야지 다행이야. 단순하면 안 돼. 단순하면 있잖아. 하나이가 죽으면 그 다음 단계의 아이도 상위 단계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먹이 그물은 뭐가 좋은 거야? 다양하고 복잡한 게 좋아. 복잡해야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해야지 생존에 유리한 거야. 생태계가 유지되기가 좋아. 에너지 흐름을 볼까? 아, 태양 에너지가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야. 광합성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포도당이 유기물이잖아. 유기화합물. 그래서 유기물이 되고 이 알리를 먹으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가 끝이야. 우리가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 아니, 어떤 말이냐면 너네 그때 모래순환 들어봤냐? 우리 배웠잖아, 모래순환. 어떻게 됐냐면, 증발을 했어요. 대기 중으로 날아갔고요. 그 물이 바다로 떨어지거나 육지로 떨어졌어요.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갔고요. 그 바다에 있는 물이 다시 공기로 갔고요. 다시 또 구름이 돼서 육지로 갔고요. 막 돌고 돌았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순환이라 불러.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 그 순환을 막으면 안 돼. 그 순환을 막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를 최근에 선생님이 인지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기적이야. 물의 순환을 막고 있는 게 기적이야. 선생님 말 맞아, 안 맞아? 꼬맹이가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럼 이게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 가둬주면 안 되잖아. 근데 얘가 쌌어. 근데 우리가 지금 기저귀에 가둬놨잖아. 그럼 이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지. 아니 우리가 이제 땅에다 싸버렸으면 그 땅으로 쌌으면 그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근데 기저귀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물의 순환에 물 부족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기저귀가 한두 개냐고. 내가 아들 키워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그 갇혀있는 지금도 여전히 갇혀있는 기저귀 안에 갇혀있는 굉장히 많은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쌤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은 순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순환이라는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야 돼. 이해가? 근데 있잖아 물질은 이렇게 돌아서 순환을 하는데 시우나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가. 순환하지 않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 태양 에너지가 유기물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광합성을 통해서. 근데 그게 다시 태양 에너지가 될 수 있냐고.
태양 에너지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더라고. 다시 말한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물질은 순환하는 거야. 그래서 순환과 우리가 그러면 물질이 먹이 먹고 먹히는 관계도 당연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 먹이 연쇄를 통해서 또는 먹이 금으로 통해서 움직이는 거야.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만 더 읽어보고 쉬자. 우리 좀 쉬었다 하자. 아까 선생님이 비에너지가 생산자의 광합성에 화학에너지 바뀐다고 얘기했고 생태계 근원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야.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 세 개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였어. 1단원인가 우리 배운 게 거기서 배웠던 거. 일단 2단원인가 배웠나 보다. 뭐 있었어? 지구계에서 했었던 거.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가 있었지.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뭐였지? 태양 에너지. 유구물 속에 있는 아이들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통해 생명활동을 통해서 열에너지 형태로 무기물로 바뀌어나가는 거였어. 그래서 다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이동하는 거고 물질만 순환하는 거야. 상위 단계로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는 거. 에너지 양이. 쉬었다 가자. 아니 이걸 생태 피라미드 봐보자. 이게 뭐냐면 봐봐. 이 그림을 딱 봐봐. 일단 개체수에 대한 피라미드 보자. 생산자 일 아니 신호야. 어, 잘 잤어? 괜찮아. 그래,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그지? 어쩌다 보니 고등학생이고. 응. 어쩌다 보니. 얘 보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개체수 보자, 개체수. 개체수라는 말이 얘가 무궁화 하나, 그 다음에 개나리 하나, 하나하나 개체수를 말해. 그 수를 세봤더니 수가 생산자가 제일 많아. 다행이야.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이해가지? 오케이? 토끼가 더 많아, 호랑이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생물량은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생산자 애들 있지, 풀 애들 있지. 그 아이들을 그램을 잰다고 생각하면 돼. 호랑이들 다 모여서 키로수를 잰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들 다 모아서 치우나 생물량이 좀 애들이 많이 개념을 어려워하더라고. 그냥 풀들을, 나무들을 다 묶어가지고 무게를 재. 그게 생물량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1차 소비자를 다 묶어가지고 무게를 재. 그 무게가 바로 생물량이야. 그런데 생물량도 당연히 1차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가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알겠지?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에너지도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지가 생산자는 있잖아.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지가 그 유기물을 만들었지. 그리고 나서 지가 써야 되잖아. 생활에 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 써. 똥도 싸야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낙엽들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만들어낸 에너지가 다 1차 소비자가 먹을 수는 없어. 내가 만약에 100을 에너지를 만들었다. 내가 풀인데 100을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 만들었어. 근데 그중에 내가 나뭇잎으로 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열매, 씨앗을 가지고 또 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1차 소비자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체적인 다 1차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이해가지? 그러면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야. 똥도 싸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또 그 에너지가 다 2차 소비자가 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가 죽기도 하지, 또 살고 있다가 똥도 싸지, 지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어 써야 되지.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2차에게 넘어가진 않아.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데 효율은 달라.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1차 소비자가 준 거를, 그러니까 생산자가 1차 소비자한테 에너지 주지. 그러면 이제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다가 1차 소비자가 갖는 에너지를 비율로 나타내자면, 효율을 나타내자면 이게 올라가면 갈수록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 그러니까는 개체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 양은 올라가면 갈수록 그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만 에너지 효율은 그렇지 않다. 내가 2차 소비자야. 1차 소비자가 내가 준 거 비해 그 2차 소비자가 이게 내가 1차 소비자한테 먹었어. 그럼 내가 2차 소비자한테 3차 소비자한테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율을 보면 효율이라고 말하거든.
내가 들어온 거에 비해 나가는 거. 비율을 보면, 효율을 보면 올라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은 아니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효율만 늘어나. 나머지는 다 줄어들어. 생물량은 전체 질량을 말하는 거, 개체 수는 개체 수를 다 센 거, 그다음 에너지 양을 봤더니 에너지는 지가 먹었어 에너지를 지가 쓰고 보내기 때문에 에너지 양도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기 때문에 위로 가면 갈수록 다 줄어드는데 에너지 효율만 위로 가면 갈수록 늘어진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다음에 유지돼야겠지. 일시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도 줄어들어요. 개체수도 줄어들어요. 이랬잖아. 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라는 말을 쓰잖아.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럼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꿀이 없어지겠지. 생산자가 줄어들어. 1차 소비자가 많으면 어떨까? 2차 소비자 많아지겠지. 먹을 게 많으니까. 그 2차 소비자가 늘어났어.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다 보면 아니 이 풀이 없어지면 1차 소비자 입장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풀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2차 소비자도 감소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감소하면서 다시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자기 평형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평형은 자기들이 알아서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 근데 생태계의 폐해 과정 있잖아. 인간에 의한 파괴도 한번 쭉 보면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 도시화도 있어가지고 파괴가 되고, 토양도 문제가 되고, 수질도 문제가 돼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려고. 아, 인간에 의해서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 아니,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잡았대. 갖고 늑대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었지. 그랬더니만 그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났어. 그런데 문제는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초원이 파괴되지 않겠냐? 풀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늑대 잡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형이 되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보자. 서식지 보호. 아, 그래서 우리 천연 기념물로 해가지고 잡지 말아야 할 동물도 많고, 또 뭐 습지도 우리가 다시 개발하지 말도록, 또는 뭐 갯벌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그 지리산 같은 데뭐 있잖아. 거기다 뭐 지리산은 물 허물어가 거기다 집 지어? 그런 거 할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섬연상을 좀 기억하면 좋은데, 열섬연상은 있잖아. 그 인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가운데 열이 온도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걸 통해서 열섬연상 열이 점점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돼. 식물들이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공원 조성이 만약에 불가피하다 그러면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들기도 해. 그래서 식물들이 많아지면 그 열섬연상 온도가 높아지는 게 점점 더 높아진 현상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게 그걸 말하는 거고,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태 통로도 만들고, 도시에다 숲을 조성하기도 하고, 하천을 복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있대.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쉬웠지? 음. 안정된 거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문제 보면 안정됐다 그러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넘어가면서 점점 좀 줄어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말 되냐고. 생산자도 없고 소비자도 없는데 2차 소비자만 있어. 이런 거는 생태계가 불안정한 거겠지? 생태계가 안정한 것을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파괴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파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작용, 반작용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 선생님이 가장 오늘 좀 신경 써야 될 수업이 여기야. 선생님이 왜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했지? 남은 내용 중에 어려운 거 몇 개 안 남았다고. 그 중에 오늘이 있어. 엘니뇨 현상.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오늘의 메인이야. 메인 디시야. 생태계 파괴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사회 시간에도 들었던 거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엘니뇨 라니냐 좀 기억을 좀 잘해야 되더라. 일단은 기후 변화 보자. 기후 변화. 기후가 옛날에 있잖아. 아이스에이지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이스에이지라는 말이 뭐냐면 신생대 때 빙하기가 있었다니까. 신생대 때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있었기 때문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디가 제일 따뜻하다고 그랬어? 중생대가 제일 따뜻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신생대는 간빙기와 빙하기가 반복됐어. 근데 그 빙하기가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까?
다시 말해서 옛날 꽃날에 날씨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아니 중생대가 제일 따뜻했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니네들 이거 배우고 나서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과학자들은? 궁금하지 않아? 아니 빙하기와 그 간빙기가 계속 반복됐대. 그걸 어찌하냐고. 안 봤는데. 이걸 통해서 알았다고. 나이테 연구. 나무가 있잖아.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가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가 이게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테 만드는 거 알지? 이 까만색 선이 먼저 아니야? 이게 왜 나이테라고 말하는지 알아? 그 나무들이 생각을 해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름이잖아. 그래서 여름에는 광합성을 자주 할 수 있어.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양분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간격이 넓어. 이게 여름에 자라는 거야, 나무가. 이해가? 근데 이 선이지, 선. 이 선은 조금 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겨울이야. 그래서 겨울을 난세로 세면 되잖아, 우리가. 다시 말할게. 얘는 뭐라고, 이 간격은? 여름이라고. 여름에 많이 자랄 수 있으니까. 이 선은 조금 자라니까 언제라고? 겨울이라고. 그래서 나이테를 세면은 겨울을 난세로 세는 거야. 겨울을 난수로 세면 얘가 나이가 몇 살이구나 할 수 있는 게 나이테거든. 근데 그 나이테 간격이 어떠한지 보는 거야. 아, 그럼 이 기후가 온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알 수 있고, 또는 강수량이 풍부해가지고 얘가 식물들이 잘 자랐구나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나무들 있잖아. 일반적으로 지금 나무의 나이테를 비교해봐. 그리고 나서, 나이테가 이 정도의 기온이면 이렇게 자라는데, 얘네 옛날 나무 봤더니 나이테가 이렇게 컸네. 아, 얘네는 더 잘 자랐던 거 아니야? 얘는 온도가 더 높았나? 강수량이 더 높았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게 바로 나이테라고. 이해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추야. 이거, 빙하의 시추. 빙하코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있잖아 빙하가 있잖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빙하를 뚫어 길게 뚫어 길게 뚫어서 보는데 왜냐면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는 니네 이렇게 눈이 쌓이고 다 젖어 이 눈이 녹지 않고 그 위에 눈이 또 쌓여 다 젖어 그 위에 눈이 또 쌓여 다 젖어 이렇게 해서 빙하가 만들어진 거거든 눈이 차곡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빙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때 눈이 쌓일 때 누가 같이 그 눈이 쌓이면서 이게 다독여질 때 누가 들어가냐면 기체가 들어가 빙하 안에 눈이 쌓였어. 그 위에 눈이 또 쌓이니까 다독다독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모래 위에 그 모래를 딱 쌓고 나서 따뜻 물러주는 것처럼 빙하가 그렇게 되거든. 근데 그 눈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무슨 공기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중요해. 왜 그럴까? 만약에 눈이 쌓이는데 이게 빙하 코어를 이렇게 옛날 거는 몇십억 년 전부터 만들어진 빙하를 쭉 봤는데 여기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 그 말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기온이 높다는 얘기지. 지금도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 공기가 많으면 공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기온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야 되고 막 노력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산화탄소 빙하 코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공기가 가둬져 있어. 그러면 아 얘는 온도가 높은 지역이겠구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또 하나 빙하 그 사이에 빙하가 쌓이면서 뭐도 들어가냐면 식물의 꽃가루 같은 거. 먼지에 해당하는 꽃가루가 들어가. 그러면 어떤 식물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식물이 살았던 환경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 어머, 얘 따뜻한 환경이 잘 사는 식물에 꽃가루가 들어있네. 아, 따뜻했어. 이렇게 해서 빙하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머니를 통해서도 뭘 하냐면 녹았다가 또 굳어졌다가 녹았다가 굳어졌다를 통해서 주머니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녹았다라는 말은 온도가 좀 높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머니를 통해서 그의 기온도 알 수 있고 포함된 작은 공기방으로 조성을 하면 그때 당시 대기 조성 비율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기는 이산화탄소 대기라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대기가 얼마만큼 많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때 당시 온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빙하코어가 중요했고 화성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지. 왜냐면 고사리가 지금 내가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봤더니 고사리 화석이 있었어. 고사리는 그럼 지금 어디서 사는데? 온난 다습한 육지에 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추운 환경이었지만 옛날에는 어땠을 것을 예상할 수 있냐면 아 따뜻한 지역이었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화성 연구나 나이트 연구나 빙하 연구를 통해서 옛날 꽃날에 고생대 때나 중생대 때 기온이 어땠는지를 확인해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런데 니네 알다시피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아, 지금은 기후가 변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뭐야? 인간이야. 인간이 있잖아. 인간이 너무 많은 자동차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의 원인을 보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말해. 근데 외적 요인은 천체들의 활동들에 의해서 기온이 달라진 이유로 말해. 기후 변화의 첫 번째 요인 뭐 나왔어? 화산 활동이지. 근데 물어보자. 화산재가 쌓이면 기온은 높아져 낮아져. 화산재가 쌓이면 이 아이가 서서히 화산 폭발이 일어나.
그럼 화산재가 하늘에 쌓여. 그러면 이 아이들과 뚝 떨어지지 않아. 서서히 가라앉아.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엔 태양 에너지가 오는 걸 막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니? 기온이. 낮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물체들이 어떻게 될까? 죽겠지. 근데 그게 다 쌓이게 되면 토양 힘이 비옥해져. 그래서 그 농사 짓기가 좋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태양 에너지를 막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져. 그러니까 화산 활동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 이해가지? 두 번째, 지표면의 변화가 뭐냐면 대륙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緯도에 있다가 중緯도로 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너네 왜 대륙 이동에 보면은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하고 호주 대륙하고 인도 대륙이 다 이렇게 남극에 있었어, 남극에. 그래서 거기에 빙하의 흔적이 있어. 지금 아프리카에 빙하의 흔적이 있는 게 말이 돼? 아프리카가 얼마나 더운데. 그치? 그러니까 거긴 빙하가 없는 게 맞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남극에 붙어 원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서서히 대륙 이동해 가면서 따뜻한 지역으로 바꿔갔잖아. 기후의 원인이 지표면의 변화가 이렇게 대륙의 이동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또 하나, 이 빙하의 면적 변화가 중요해. 너네 있잖아. 빙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오지. 그러면 곧바로 반사해서 나간다. 그러면 태양빛이 오면 그게 곧바로 반사돼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왜 반사가 돼요? 말하면 너네 거울을 대고 있으면 빛이 오자마자 바로 반사되는 것처럼 반짝거리는 그 빙하가 있으면 빛이 오자마자 반사해.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지구에 남아있잖아.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높지 않아. 무슨 말인지 제가 태양빛이 왔어. 빙하를 만나고 아이고 하고 나가버려. 그럼 그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어. 아이고 하고 나가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는 머물러. 그럼 기온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럼 이러잖아 우리. 기온이 높아서 빙하가 녹았어. 오 빙하가 녹으니까 아이고 하고 나가는 게 없네? 그러면 머물러 있는 에너지가 더 많네? 기온이 더 높아졌어. 빙하가 녹았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빙하의 면적이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표면에 그 열을 저장해버리는 그 양이 달라져. 빙하의 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내적 요인이 되는 거고, 온실기체가 지금 인간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지. 선생님이 온실효과는 필요하다 그랬지. 그런데 온실효과가 너무 많아지는 게 지구온난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그런데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 일부 에너지 저장해. 어딜 통해서? 온실기체를 통해서. 근데 그게 온실기체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게 지금 내적 요인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우리가 지금 좀 많이 느끼지 않냐? 이 올겨울 엄청 눈도 많이 오고. 아, 재밌었지. 눈사람도 반드시. 선생님도 처음으로 그렇게 큰 눈사람 만들었네? 엄청 크게? 그리고 머리를 들었는데 안 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니 그 상상을 못해 그렇게 먹을 줄 모르고 이래요. 아 밑에 것도 괜찮은데 위에 게 어렵더라고. 이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환경을 좀 살고 있는 거지. 외적 요인. 태양어 활동이 활발해지냐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많이 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영향을 주겠지. 아 근데 있잖아 이게 우리 지구과학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 천문학적인 요인 중에서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 이해를 간단하게만 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 알지? 예. 근데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지금은 얼마라고 부르냐면 23.5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도가 23.5도야.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이게 직각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안 받는 부분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북반구가 지금은 무슨 상태냐면 여기 북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지금 좀 많이 받잖아. 근데 남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한 요만큼밖에 안 받네? 그러니까 북반구는 여름이요. 남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해서 이쪽으로 갖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가 태양 에너지를 받는 부분인데 여기가 북반구잖아. 그럼 북반구 태양 에너지 못 받고 남반구 태양 에너지 많이 받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겨울이고 얘는 여름이지. 오케이, 바리? 그런데 이 자전축이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더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23.5도보다 한 1도, 2도가 더 길어졌다 쳐봐. 그러면 열을 받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거야. 이해가? 그럼 얘는 겨울에 받는 에너지는 더 적어지겠지. 반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온차가 더 심해지고 겨울과 여름에 기온차가 더 심해지고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거든. 그 자전축의 기울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참 그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등을 통해서 기온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지구온난화가 지금 외적 요인 중에, 내적 요인 중에 가장 위험하다 그랬지. 선생님이 이게 지금 대기가 없을 때야. 대기가 없을 때 태양 에너지가 오면 바로 나가. 그런데 너네 있잖아.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 그래. 근데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또이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아.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게 어디냐면 달이야.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주는 대로 곧바로 다 나가. 저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낮의 기온이 한 17도 되면 밤의 기온이 한 마이너스 뭐 백몇 도씨까지 내려가. 사람 살 수 있겠냐고.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광적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줬어. 그리고 나서 봐라. 이게 중요해.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잖아. 근데 봐봐.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 주는 게 세개야. 근데 지구가 나가는 에너지가 세 개 중에서 어라? 하나만 나가고 다시 두 개는 돌아오네. 저장이 되네.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이 저장되는 이 아이가 바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아이다. 근데 있잖아. 이 대기권에서 있지. 이 대기권의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온실기체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나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다는 말 요거 아까 왜? 예. 예, 요거 에너지가 좀 많아. 이런 에너지가 많은 파장이 짧은 빛은 통과해준다.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지구가 내보낸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어떻게 내보내냐면 자기가 먹고 소화하고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내보내는 양이 달라져. 그러니까는 당연히 태양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에너지가 많을 것이고 지구는 태양에게 받은 에너지가 그 일정하니까 그걸 받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적겠지. 그러니까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가 많아서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커. 그러면 대기가 통과를 해. 그런데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좀 적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갈 때는 그걸 흡수해 버린다고. 그래서 그 말을 말해. 이 온실기체에 해당한 대기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 오케이, 오케이. 지구 복사 에너지, 파장이 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려 그러면 그걸 저장. 저장. 그리고 다시 내보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냥 통과를 하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갔는데, 여기 먹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나갔잖아요. 그럼 나 돌아온다고. 이게 지금 온실 효과라고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지표에서 그냥 반사되고 있는 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대기가 있으면 훨씬 더 여기서 보면 여기 이 말 나왔네.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은 뭐라고도 표현하는 파장이 짧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파장이 짧다 그러면 니들 가시광선을 말해야 돼. 가시광선 중에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에너지 파장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색깔이 보이는 여기를 가시광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거 있잖아. 예, 그 아이를 뭐라 불러? 보라자자 바깥 외자에서 자외선. 그리고 나서 붉을 적자, 붉은색 바깥쪽에 있어. 눈에 보이진 않아. 그걸 적외선. 그래서 우리 적외선에 해당하는 건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적외선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열로 많이 표현이 돼. 그래서 선생님 안에 여기 적외선 있어. 지금 선생님 적외선 나오고 있어. 눈에 보이냐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적외선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 적외선 언제 감지할 수 있냐면 적외선 카메라에서 감지가 되죠. 적외선 카메라 뭔지 알지? 깜깜한데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안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깜깜하다는 건 가시광선이 없다는 거야. 빨간색 파남보에 해당하는. 그런데 얘가 지금 뭘 내보내냐면 열의 형태를 내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열을 감지하면 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 깜깜해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적외선 카메라로 해갖고 우리 언제 많이 썼었어 적외선 카메라. 코로나 시국 때 되게 많이 썼잖아. 심지어 백화점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들어갈 때 여기 뭐 열이 40도가 넘으면 삐비비비 너 나가 이렇게 됐잖아 우리. 뭔지 알지? 열의 형태로 나가는 게 적외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적어. 근데 이 자외선은 막아야 돼. 그래서 니들 뭘 써? 자외선 차단제 쓰잖아.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세균을 소독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니들이 식당 백화점 같은 식당 가면은 자외선 소독기가 있잖아. 적외선 소독기란 말하지 않아. 자외선 살균기, 자외선 소독기야. 그래서 거기 숟가락 같은 데 보면 파란색 그 숟가락 저장돼 있는 곳을 열면 파란색빛 나오잖아. 그지? 그게 바로 자외선을 통해서 하는 거야. 얘는 에너지가 커. 누구보다? 보라색보다. 근데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는 가시광선이야. 파장이 적외선보다 훨씬 더 짧아. 파장의 그림을 그리면 얘는 파장이 이렇게 길어. 근데 얘는 파장이 짧아. 얘는 더 짧아. 얘는 더 짧지 그러니까.
자외선 그래서 위험해. 그런데 이 파장이 긴 적외선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아. 누구보다? 적외선보다.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잖아. 이거는 파장이 길어. 를 흡수해서 지표로 재복사를 다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의 온도가 훨씬 더 높겠지. 왜냐하면 저장하는 게 생기니까.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가시광선이라 불러. 파장이 짧아.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그걸 먹고 내보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 그래서 적외선이야. 열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야. 그건 파장이 길어. 근데 대기는 대기는 뭘 흡수한다고?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않고 뭐를 흡수한다고? 적외선만 흡수한다고. 흡수했다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 이게 바로 온실 효과였어.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일 거야. 표로 보니까 그래프상 지금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어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니까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여기서 있잖아.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건 이해가지.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물에 열팽창이 생겨. 열팽창 뭔지 알아? 생각을 해보자. 온도가 높아. 그러면은 물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다시 얘기할까? 지구의 온도가 높아. 그러면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그러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가 멀어진다고. 아, 생각해봐. 가만히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애랑 또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효과랑 똑같아.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그럼 멀어진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고. 커지겠지. 그게 열팽창이야. 해수가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 일어나서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때 사람들이 지금 다 집이 없어지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육지에 빙하가 녹는 거 이해가지? 그럼 또 물이 많아지고 있네.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높아지겠네. 근데 있지, 누가 더 강력해요라고 말하면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을 높이는 것보다 이게 열팽창이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옛날엔 내가 뭐 하고 살았냐면 농사를 짓고 산 거야. 근데 바닷물이 자꾸 자꾸 높아지니까 내가 지금 뭐 하냐면 새우를 잡고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가지.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지형 변화가 심해져가지고 하고 있는 생업들조차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이산화탄소 대기가 바다로 용해가 되면 문제. 산성화돼, 산성화. 산성화되면 뭐가 문제냐면 산성이 되면 너네 산에 탄산칼슘하고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고 우리가 그 산의 특징을 배울 때 했다. 산은 있잖아. 금속을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산이 탄산칼슘에 해당하는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를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 대신 탄산칼슘에 해당하는 딱딱한 아이들이 녹아. 조개 껍데기가 녹아.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조개 껍데기가 녹아. 산호가 녹아. 조개 껍데기가 녹으면 조개가 살 수 있겠냐? 생태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지. 심각하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나 이런 것들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기후변화가 있을 수 있었어. 아우, 기후변화가 있었대. 빙하기에는 빙하가 있어. 간빙기 어찌 알았대? 아, 세 가지 통해 알았대. 빙하의 시추, 나이테를 통해서 화석을 통해 알았대. 근데 도대체 왜 기후가 변했대? 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내적 요인도 있고 외적 요인도 있는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함으로 인해서 기온이 변할 수 있었고 또는 뭐 이렇게 화산재 때문에도 변할 수 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온실 기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뭔데? 해수면이 높아졌대. 그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 이상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큰일을 당하고 있대. 이런 것들까지 이해가 가지. 넘어가 보자.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있잖아. 이걸 또 기억해야지. 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예. 아이들 있잖아. 그러니까 적도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 그 아이들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은 직진을 이렇게 오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 지표면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가 생길걸? 이걸 뭐라 부르냐면 유식한 말로 태양의 고도라 불러. 태양의 고도란 태양의 빛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해. 그럼 얘는 고도가 낮고 얘는 고도가 높은 게 해당하는데? 이해가냐?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고도라고. 그럼 여기가 적도 아니냐, 적도. 그러면 그 적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적도 저위도야. 아이, 적도가 저위도라는 말이 이상하냐, 혹시? 안 이상하지? 적도가 왜 저위도냐면 위도 0도를 말하니까. 그러면 알았어. 북극은 고위도야. 이해가지? 위도가 높잖아. 북이 90 이렇게. 그러니까 북극이나 이런 아이는 고위도 이해가? 그러면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된 거야? 높은 거야. 왜냐면 태양과 지표면 이루는 각도가 크니까. 이해가지? 그러면 북극에 해당하는 고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어떻다고? 낮아.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봐봐. 전등이 있어. 전등을 똑같이 손전등을 준비했다고 내가. 그리고 여기 바닥에 종이를 준비를 했어. 손전등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칠 거야. 에? 그럼 빛이 이렇게 있지. 여기. 이렇게. 이해가지? 여기 손전등에 빛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이해가지? 니네 많이 해봤잖아. 그럼 내가 손전등을 기울었다 쳐볼까 여기다? 아 이거. 이렇게. 이거. 봐봐. 그러면 내가 똑같은 손전등이야. 아, 똑같아. 그림이 이렇지만. 똑같은 손전등인데 빛이 왔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있네. 이거는 그럼 고도가 높은 거 이해가나? 빛과 땅과 이루는 각도가 크다고 고의도. 그러면 빛이 진행하는 경로와 지표면 이루는 각도 작네. 이게 고도가 낮다는 말 이해가냐고. 그러면 봐봐. 빛과 지표면 이루는 각도가 클 때는 빛이 이렇게 응집돼서 모여. 맞지? 그러니까 얘가 빛을 100개 줬다 쳐봐. 좁은 공간에 100개를 나눌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손전등이 똑같으니까 빛이 100개를 똑같이 줘. 그런데 이번엔 넓은 공간에서 나눠 먹어야 되겠지. 그럼 똑같은 면적, 요만큼의 면적, 요만큼의 면적? 누가 에너지가 더 많겠냐? A야, B야? A가 훨씬 더 많겠지. 예. 그러니까 똑같은 단일한 면적 중에 동일한 면적 중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에너지가 많아. 이해가? 그래서 적도가 더 된 거야. 적도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커.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곱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한 동일한 면적에서는 에너지가 많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봐라. 태양 에너지는 어디가 더 많냐면 위도가 0도일 때가 많아. 당연한 거 아니냐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러니까 위도 0도는.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도라고도 표현하지만 저위도라고도 표현해. 이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어떠니까? 고도가 높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 에너지가 많고 그 다음에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위도가 북극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해. 북극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고위도라는 말을 써. 고위도는 어떻게 하냐면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되니까? 낮다니까? 아니 왜 낮아요? 이게 각도가 낮으니까. 그지? 이 각도가 낮다니까? 그러면 동일한 면적의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춥겠지 이렇게. 이해가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게 된다는 거 이해해야 돼. 위도요. 적도에 해당하는 건 태양의 고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도달하는 거 이해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태양 요리계 에너지 주면 먹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면 내보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가 먹고 내보내는 거야. 근데 그 내보내는 것은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 적외선 형태로 내보낸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적도는 많이 보내야 돼. 온도가 높은 적도네. 그러면 북극은 좀 적게 보내야겠네? 진짜지 볼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거든? 온도가 높은 적도는 좀 내보내고 북극은 좀 적게 내보내네. 그런데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크진 않아. 북극하고 남극하고는 그렇게 에너지를 내보내는 게 그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크게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스코로모하지만 어쨌든 적도가 조금 크게 비스코로모하지만 적도가 좀 크게 이렇게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야. 그러면 빨간색은 태양이 우리한테 줘서 먹는 에너지. 파란색은 지구가 내보낸 에너지야. 버리는 에너지지. 내보낸 에너지. 근데 이쪽을 보면 먹는 양하고 버리는 양 중에서 먹는 게 더 많아. 남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버리는 양하고 먹는 양 중에서 버리는 양이 더 많잖아. 부족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에너지 과잉이요, 에너지 부족이요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에너지 과잉인 적도에서 에너지 부족인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냐면 대기와 회수가 하는 거야. 적도에 남는 열을, 뜨거운 열을 회수가 이제 움직여서 보내주는 거야. 대기가 움직여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북극과 적도의 온도 변화가, 온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에너지 균형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먹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똑같은 데가 있다고. 여기잖아. 위도 얼마? 38에 보니까 평형이라 나왔지. 아, 이쪽은 부족, 이쪽은 남고요. 이쪽은 부족한데 얘는 똑같잖아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다고. 그럼 에너지가 부족도 아니고 다행도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할 필요 있어 없어? 전달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치? 목량도 평형이니까. 그런데 에너지 수송이 제일 많은 곳을 고르자면 위도 38이야. 선생님 얘는 에너지 수송 없어도 되는데요. 왜냐면요 먹는 양하고 내보는 양이 똑같아서요. 부족도 아니고 과잉도 아니에요. 과잉에서 부족으로 에너지를 이동하면 되지. 왜 얘는 평균대 이동해요? 근데 심하게 제일 많이 이동한다니까? 지연아 왜 그럴까? 에너지 과잉이 아니잖아. 부족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동하냐고. 유나야 왜 그럴까? 시연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혜나? 아 이게 이런 거야. 아니 점프해서 갈 수 없잖아. 지나가야지. 지나가야지. 이해가? 아니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위도를 지나야 돼. 그래서 에너지 수송은 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 그 에너지 수송에 관한 그래프도 가끔 나오더라 그림이. 없네 여기는? 없네. 없어 없어. 아 여기 아까 선생님이 태양의 고도 얘기했지. 여기 보니까 여기 적도 부근은 태양의 고도가 높아. 그지 그지? 그럼 태양 에너지가 많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여기 온도가 제일 높다는 거 이해가지? 그런데 얘가 태양의 고도가 높고 얘는 태양의 고도가 낮지만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격렬하게 많아서 에너지가 과잉 남아.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 그럼 과잉에서 부족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에너지가 평형이 이루어지게 만들 거야. 그런데 에너지가 평형이 일어난 종리도 지방에서 에너지 수송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에너지 수송이 심지어 더 많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여기로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위도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수송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에너지 평형인 부분이 어딘지도 기억해야 돼.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과잉인 게 저위도고요. 에너지가 부족한 게 고위도예요. 이해 갔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과잉과 부족을 평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애가 있다며. 그게 누구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누구라고? 누가 에너지가 남는 것을 에너지 부족한 곳으로 전달해줘서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더워 죽지 않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누가 이동해준다고? 난 누구랑 얘기했니? 나 분명 여기서 얘기했는데 나 누구랑 얘기한 거야? 누가 에너지를 전달해준다고? 수송을 해준다고. 대기와 해수.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이동해줘. 그럼 이제 우리가 대기 배순환을 좀 볼 건데 이거야. 이게 있잖아. 적도 부근 에너지가 높잖아. 많잖아. 뜨거워. 뜨거우면 에너지가 뜨거우면 공기가 상승한다. 뜨거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뜨거우면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아까 선생님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댔지.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커진 밀도가 작아지잖아. 부피가 커진 밀도가 작아진단 말이 이해가 안 가나? 우리 중학생 졸업했는데? 밀도는 단위 뜨고 가라. 알잖아? 나 떨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뜰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떠오른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러면 차가운 아이는 반대로 얘가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좁아.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겠지. 가라앉아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면 돼. 이건 왜 그래? 열적 순환이라 불러. 열적 순환. 여기 뜨거우니까 올라가고요. 차가우니까 내려가고요. 돌아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근데 그 지구가 자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열적 순환에 해당해서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뭐라 부른다고? 헤들리 순환, 헤들리.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런 순환은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 지구가 자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실제 순환을 볼게. 실제 순환. 봐. 여기 실제 순환이야. 봐. 일단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좀 잘려. 어떻게 하면 이해가 없어지지? 이 위에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북방구만 일단 보자. 북방구만. 북방구만 볼게. 봐봐. 북방구에 나가는 부분 보자. 여기 적도다. 잘 보이지? 적도에. 온도가 높다는 말 이해가지? 그리고 위도 30도, 위도 60도로 비교를 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북반구야. 그러면 위도 0도에 해당하는 적도와 위도 30도 중에서 누가 뜨거운지 얘기해줘. 위도 30도하고 위도 0도 중에 누가 뜨거워?
영도가 뜨겁다는 거 이해가지? 뜨거면 안 뜨거 안 뜨거 올라간다고. 근대 사이가 거리가 멀어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올라갔다고. 오케이? 그러면 30도는 위도의 영도보다는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려왔다고. 오케이? 이렇게 도는 걸 헤들리 순환, 열적 순환이라 부른다고. 그 다음은 30도를 안 갈 거야. 60도하고 90도를 비교할 거야. 그럼 물어보자. 60도하고 90도 중에 누가 더 뜨겁겠니? 아, 내가 뭐 어려운 얘기 했다고 그래. 60도하고 90도 중에 누가 뜨겁냐고. 아이, 60. 응, 그게 대답해줘. 60이 뜨거운 거 아니? 이 60이 나이를 사고 쳐. 나와봐, 나와봐. 아, 얘가 날 나와가지고. 뭐라고. 60도하고 90도 중에 60도가 높아. 온도. 아, 뜨거워 올라갔어. 아, 나 근데 이제 좀 의도적으로 얘는 조금 높이 그리고 얘는 조금 낮게 그렸어. 나 의도적이다. 여기 더 뜨거우니까 더 많이 올라가고 얘는 좀 뜨거우니까 왜 위에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걸 극순환이라 불러. 얘는 헤들리 순환, 얘는 극순환이야. 직접 순환이야. 아, 열적 순환이라고.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온도차에 의해서 순환이 일어난 거라고. 이해가 나? 그런데 우리가 있지, 지금 배울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순환이 있는데, 이게 중위도의 집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야. 어떠냐면, 온도는 30도가 60도보다 조금 높을 거야.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어떻게 순환을 하냐면, 그냥 옆에 놈을 따라가는 순환을 하는 거야. 어머, 너 내려갔니? 나도. 어머, 너 올라갔니? 나도. 나도.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자기들의 온도에 의해서 열적 순환이 아니라 간접 순환이라 해서 옆에 순환을 따라간다고. 그래도 순환이, 어머, 너 공기가 없니?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돌아. 아까하고 반대가 돼버린 거야. 다시. 아, 0도하고 30도는요. 오케이, 0도 온도가 높아요. 올라갑시다. 내려갑시다. 열적 순환, 헤들리 순환, 직접 순환이라 불러. 그리고 나서 위도 60도, 90도 사이도 마찬가지야. 뜨겁습니까? 올라갑시다. 차가웁니까? 내려갑니다.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게는 극순환이라 부르고 얘는 헤들리 순환이라 해서 둘 다 열적 순환이고 직접 순환이라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위도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는 옆에 순환을 따라간다니까. 간접 순환이라 불러. 이게 페레일 순환이라 그러거든. 이 페레일 순환 때문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아. 봐봐. 위도 30도 부분 봐봐. 공기가 상승해 하강해. 공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냐 하강하고 있냐고 지표 부분을 기준으로 하강하고 있잖아 지금. 아이들아 공기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아 니들 중3 때 구름 만드는 순서가 공기가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그렇지 상승해야지.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상승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이게 공기가 적어가지고 부피가 팽창하고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응결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해서 수증기 응결해가지고 불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해야 불이 만들어져. 근데 위도 30도 부근은 지금 확인해보지만 공기가 하강을 한다? 구름이 잘 만들어지겠냐 안 만들어지겠냐?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쪽에 위도 30도 부근에 거의 대부분의 사막이 있는 거야. 이해가? 이 30도 부근에 왜 상승인지 이해 갔지? 사하라 사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아이들이 왜 위도 30도 부근에 있었냐고. 아, 얘가 페레순환에 의해서 여기에 이게 하반기류가 형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고압대가 만들어져. 고기압, 고기압. 이게 공기가 상승하면 저기압대라 부르고 저압대라 불러. 공기가 하강하니까 고기압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기가 하강하는 고기압대는 구름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뭐야 그 사막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이해가지? 그러면 적도 부분은 상승이잖아. 여기니까 여기 상승이니까 여기 구름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여기 비가 좀 많이 오겠지. 이해가나? 여기도 구름이 좀 많이 오고 여기도 구름이 좀 비가 많이 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게 바로 지금 온도가 높은 데와 온도가 낮은 데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기온을 같게 만들고 있는 중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이 대기 대순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차가워. 내려가. 네, 지금 이 공기 흐름 선 그대로 그린 거야. 이해가지? 너는 공기가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 오케이. 이해가지? 그럼 너는 내려가.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예,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걸로 내가 놀고 있는 종이가 있을 거야 반드시. 안 찾을 수 있어. 이걸로 가볼까? 봐봐. 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에? 그렇게 가볼게. 다른 색깔 분필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말어.
봐봐,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돌아볼게. 어떻게 되는지. 가자, 가자, 가자. 나 직진할 거야. 나 직진으로 그리고 있는 중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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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난 직진으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림이나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냐? 이거를 전향력이라 불러. 알고 있지, 안 닿지? 이 전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공기가 앞으로 가지 않고 지구 자전하게 이렇게 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휘게 돼 있어. 북방구는. 그럼 봐. 내가 위로 올라가니 내가 가는 방향을 찾아봐. 그거는 오른쪽 직각 방향 휘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휘어. 이렇게 휜다고. 이렇게. 아,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을 바꿔야지. 그래서 오른쪽 직각 방향. 이렇게. 그래갖고 얘는 이렇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얘도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가냐? 그래서 이 대기의 흐름은 이름이 있어. 아까 얘는 헤들리 순환, 얘는 페레 순환, 얘는 극순환이라 불렀지. 얘가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짓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자를 그려. 그럼 사자를 그리면 북쪽이면서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지. 그래서 얘를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 왜 무역풍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지역을 자체를 기억해보면 바다가 많아. 옛날에 무역할 때 많이 썼던. 근데 그 바람을 보니까 얘가 자꾸 이렇게 휘어 불더라 이거야. 그래서 무역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바람이라서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방향 자체가 북쪽이면서 동쪽에서 불어 날아가므로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 얘 이름이 편서풍이야. 약간 서쪽에 치우쳤지? 편서풍. 얘가 극동풍이야. 약간 동쪽이잖아. 봐봐. 이렇게 보잖아. 동쪽에서 불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극동풍, 편서풍, 그리고 북동무역풍이 돼. 우리나라는 어디니? 우리나라 무슨 때에 포함되어 있냐? 아, 우리나라 여기 있는 거 모르냐? 위도 38도선, 38선. 몰라? 위도 38도선. 아, 우리나라 이쯤에 있어. 뭔지 알지?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무슨 게 해당하냐면 편서풍대에 해당해.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는 구름이 우리한테 올 거야. 편서풍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구름은 어디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래서 일본에서 완전히 폭발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고 미국 쪽으로 갔어. 편서풍 때였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있는 항상 미세먼지는 뒤지게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편서풍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가 갈리지? 한석풍 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 갔어? 이 대기대서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동무역풍 쪽에 살았던 지역이라면 동쪽에 있는 것을 유심히 봤어야 돼. 동쪽에서 불어올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서풍 계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쪽에 살고 있는 중국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대기대순환 이해 가야 된다. 대기대순환 외워야 될 것도 많았어. 근데 만약에 대기대순환에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했던 커다란 긴 순환 있지, 헤들리 순환. 그렇게 났을 거야.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봐.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리면 아유 같은 원리에 의해서 남반구에 해당하는 거 봐볼래? 남반구? 아, 지우기 이걸. 남반구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남동구역풍 이렇게. 아까 그거 똑같이 해보면 돼. 똑같이 해가지고 화살표 보면 오른쪽 직각 방향하면 이 결과가 나와. 남방구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야 돼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불어가는 게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동풍, 남동무역풍. 그 다음 얘는 똑같이 편서풍이라 불러. 그리고 얘는 똑같이 극동풍이라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남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만 기억하면 돼. 남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이 굉장히 중요한 바람이야. 그 바람 때문에 오늘의 메인 디시인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적도 부근을 생각해보면 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거 이해가냐? 동풍 계열의 바람. 북동무역풍이니 남동무역풍이 다 동풍 계열의 바람 불고 있어. 그걸 좀 기억을 해주자. 대기대 순환 모양 했고 이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대. 봐봐라. 아까 북동무역풍 때문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선생님 니들한테 강조했잖아. 그래서 적도 부근은 동쪽 부근의 해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 동쪽. 이해가냐? 동쪽을 만났어. 근데 육지가 있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 아니 무슨 말이냐면 동풍 계열에 의해서 바다를 동쪽으로 자꾸 부니까 얘가 바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이동을 했어. 거기까지 이해가지. 근데 갔는데 육지가 있다고. 육지가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내려가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북쪽 도해로는 바람 때문에 가는 그 물의 흐름이었어. 해류가.
그런데 육지를 만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그게 크로시에로야. 그 다음에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살이 이동하는 북태평양 해류가 형성이 되는 거야. 한서풍 때문에. 아니 이렇게 왔다고. 근데 아메리카가 딱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지. 이해가? 그래서 북반구는 시계 방향의 해류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걸 외워야 돼. 북쪽도 크로시오 북태평양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 해류까지. 됐나?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되냐면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이 북동부역풍 남동부역풍에 의해서 남동풍의 계열의 바람이 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거기까 이제 가지. 아니 육지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내려오라고. 그 다음에 여기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음에 서쪽으로 가야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럼 육지 만나면 어떻게 올라가야지.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가나? 근데 좀 그거에 좀 반하는 해류가 하나 있잖냐.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거에 반하는 해류가 있어. 반대되는 해류. 알았어요, 알았어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아,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서쪽에 동쪽으로. 아, 육지를 만나면 내려가야지. 이렇게 하는 아이와 반대로 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누구? 그 아이가 좀 다른 아이가 하나 있어. 가운데만 보고 얘기하면 돼. 바로 얘가 이상해. 적도 반려. 안 이상하냐? 선생님이 적도 보고는 무슨 바람이랬어? 아, 동풍이라 하지 않았나? 내가? 근데 적도 반려 어떠냐? 지금 이거 동풍 계열이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바닷물을 밀어야 되잖아. 서쪽에 동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얘는 왜 움직이지 얘기해줄게. 동풍 계열의 바람이 자꾸 남동부역 풍이니 북동부역 풍이니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쪽에서 바닷물을 자꾸 서쪽으로 밀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바닷물 높이 차이가 생겨. 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을 물잖아. 그러면 이게 물수의 높이가 다르다는 말 이해가? 그래서 이 높이 차 때문에 흐르는 반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가? 동풍 계열의 바람이 그 남동부역풍과 북동부역풍 때문에 북쪽대로와 남쪽대로가 형성이 됐어. 동풍쪽으로 자꾸 밀다 보니까 동해 서로 바닷물이 밀리다 보니까 서쪽의 해수면이 약간 높아져. 그러므로 반대로 흐르게 되는 적도 반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반류라는 말을 써.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생겨.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외워야 되냐면 위에 거 외워야 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고 나서 봐봐. 프로슈에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동풍 계열의 바람인 북동무역풍이나 남동무역풍 때문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려왔어요. 어머 육지를 만났네 올라가야죠. 그런데 얘들은 올라가는 애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남은 열을 전달해 주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 북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추웠는데 위에 있는 애들은 이 아이가 따뜻한 물이 올라오면서 조금 따뜻하게 했구만. 다시 말해서 크로시웨르는 난류야. 따뜻한 물이라고. 이해가나? 아니 적도에서 올라갔으면 난류지. 그러면 저위도에서 남는 열을 고위도로 전달해주는 게 바로 크로시웨르겠네.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아니 여기로 가는 건 동풍 계열 때문에 서풍 계열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이 이동했어. 육지를 만났네요. 내려와야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 애들은 당연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한류가 되는 거야. 차갑겠지. 그러니까 여기 추운 게 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좀 여긴 조금 더 좀 시원해지고, 예, 여긴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는 거야. 한류와 난류 차이 중에서 누가 산소가 더 많을까? 한류와 난류 중에서. 그 기체는 따뜻할 때 잘 녹아, 차가울 때 잘. 알았어. 차가운 사이다가 맛있어, 따뜻한 사이다가 맛있어. 차가운 사이다가 맛있지.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 중에 누가 기체가 더 잘 녹아? 차가운 물이 더 잘 녹아. 그래서 캘리포니아로가 용존산소량이 더 많아. 한류니까. 용존산소량이 많은 한류는 그러니까 미세한 플랑크톤에 해당하는 플랑크톤이 많아서 영양용류가 많아. 그래서 걔가 바닷물이 약간 파란 그 푸른색빛? 동해바다 생각하면 돼. 동해바다. 근데 그 구로시오에르라는 말이 크로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크로이가 검은색을 말하거든. 근데 이 물을 봤더니 검은색 물의 흐름을 말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용존산소량이 적어.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없어.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안 살아. 그럼 얘가 바닷물을 쳐다보면 어디가 보이냐? 바닷속 깊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게 보였던 거야. 그런데 그 플랑크톤이 있으면 먼저 바닷물을 쳐다보면 플랑크톤이 보여. 그래서 바닷물이 그 플랑크톤의 색깔에 의해서
푸른색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영존산소량이 없어서 영양 플랑크톤이 없는 아이, 미생물들이 없는 아이들은 보면 바닷속 깊이가 보니까 까만색 물처럼 보였던 거야. 그래서 크로이라는 말을 썼던 거야. 그래서 구로시오 회로가 난류에 나와. 됐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알았어. 아, 기후변화. 아,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적었구나.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전달하기 위해서 대기와 헬수가 움직이는데,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헬수, 움직이는 거 아까 말했어. 페레 순환이 있고요. 아, 여기서부터 말하면, 헤들리 순환이 있고요. 페레 순환이 있고요. 극순환이 있대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북동무역풍, 페레 순환에 의해서 편서풍, 그리고 나서 저기 극순환에 의해서, 요거 그림, 요거. 아,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얘도 보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봐봐라. 이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이게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인 거 이해가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얘는 무슨 방향이겠냐? 나 지금 공기 흐름을 이동한 거다. 반시계 방향이지. 그러므로 아까 이거에 따라서 보면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바닷물이 움직이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닷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어쨌든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전달하고 있는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그런데 그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 나 오늘 메인 디시 아직 먹지도 못했어. 그런데 저기 시계 보니까 18분이네. 메인 디시는 다음 시간에 먹자. 나 그랬는데 오늘 막 대기 대순환 이거 다 잊어버리면 다음 시간 대기 대순환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야! 뭐가 뭘 끄덕거리고 있어. 기억하고 와야 돼. 야, 황제 나한테 이러지 마. 나 다음 시간 대기 대순환 물어볼게. 페레순환 물어볼게. 야, 숙제 어디까지야? 없어요. 싫어. 265페이지까지. 나 이번 주에 줌으로 선택할게. 아, 선생님이 줌 가능한 시간을 얘기할 텐데, 1차적으로, 화요일 9시 반 가능한 사람 손. 9시 한 20분. 수요일. 화요일. 부지런한 아침이요? 어머, 그럼 밤일까? 네. 그게 안 그래도 그러더라. 내가 아침 10시 반, 10시 반에 만나자 그랬더니 10시 반은 불가능하대. 아,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랬더니 아침 10시 반이 불가능하고 밤 10시 반은 가능하다고 그래. 야, 니네 이제 슬슬 패턴 돌려야 돼. 2월달, 아니, 너좀 있으면 고등학생이야. 아, 왜 도리도리를 해? 자꾸 까꿍대봐. 까꿍대봐. 도리도리 맞으면 까꿍더라고. 개인적으로 카톡 하자, 나한테. 선생님, 저는 아침에 오전에 몇 월 몇 시에 가능해요. 한 번씩만 보게. 한 번씩만. 너 눈으로 욕하는 건 아니지? 넌 이걸로 하면 되잖아. 네, 다음 주에 핸드폰도 깨뜨려고. 아, 뭐라고? 그걸 깨면 안 되지. 깨면 안 되지.